네, 이 터키는 이슬람권 국가 중에 유일하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주의를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여기에 반발한 군부의 쿠데타가 발발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쿠데타를 반역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군부를 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 장성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정치학자시고 쿠데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셨다고 네, 과거에 논문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이번 쿠데타를? 1차적으로 쿠데타가 저는 실패한 걸로 봅니다. 일단은 쿠데타를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부가 주도가 되기 때문에 군부 쿠데타라고 하는데, 특히 이번 군부의 쿠데타에 있어서는 대통령 친위대를 넘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성명을 발표하고 쿠데타 세력들을 처단하겠다는 반역죄죠, 일종의. 그래서 쿠데타를 실패하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극형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큰 숙청의 바람이 불 걸로 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네. 이 이유가 뭐인가요?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네.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못 받은 것이 일정 부분 있고,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랄까, 나토,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EU, UN, 네. 그리고 우리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쿠데타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쿠데타를 종식시키고 민주적인 헌정 질서를 유지하자, 그런 국제적인 압력이 상당히 주요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쿠데타 세력이 과거의 어떤 쿠데타 장면을 상기하면서 너무 쉽게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에르도안 대통령이 권위주의 독재 통치를 하고 최근에 이슬람주의로 정교 분리를 정교 일치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과거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원인이었고, 네. 그리고 이것은 애초에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터키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국가를 다시 세운 사람이 1914년 청년 투르크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네. 케말 파샤인데, 이분이 쿠데타에 성공을 하고 나서 이것이 오늘날 청년 투르크 당이 오늘날 터키 제국이 되어 왔고, 네. 그리고 왕왕 이 정교 분리를 다시 자신의 어떤 권위라든가 독재, 이것을 사상적인 어떤 이슬람주의를 통치에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교 분리가 정교 일치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터키에서 쿠데타가 반복되는 것이 이런 이유고, 네. 정교 분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를 만약에 현 대통령이라든가 지배자가 이것을 깨고 정교일치, 이슬람주의를 통치에 이용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공화국 수요자라고 자처해온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현 정부, 현 통치 지배자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하차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네. 민정에 이항하는 이런 절차를 계속 밟아왔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통치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절대주의, 그리고 제국주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나치즘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통치를 이끌고 왔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어떤 전체주의라든가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왕이 통치하는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끌고 갔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천부 인권 사상, 이런 걸 통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사상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터키 문제도 이거와 곁들여서 보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통념하고 좀 다른 상황이란 말입니다, 터키가. 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민주주의 쿠데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그 쿠데타, 민주주의와 반하는 그 쿠데타가 아니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군부의 쿠데타였고,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실패로 돌아갔고, 네. 그런데 국민들은 오히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교일치를 거부하고 이슬람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많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네네. 반대하는 인파들이 많이 나왔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노선을 가고 있었던 것인지를 좀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교 분리를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총리를 13년 동안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대기를 보면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은 66세입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98년까지 이스탄불 시장을 역임을 했고, 터키 최대 도시죠. 네네. 네. 그리고 2001년도에 정의개발당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합니다. 세계의 어떤 지도자들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만들어서 정체성 있는 정당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집권하는 그런 것이 어느 나라나 똑같고, 그리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헌법을 개정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서 헌법 속에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강화시키는 이런 측면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특히 반대파로부터도 상당히 공격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총리로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로 2003년부터 국가원수로 있다가 네. 그걸 대통령제를 만들면서 2014년에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다시. 예, 2014년에 대통령에 취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 취임에서 스스로를 보수적인 민주주의자다. 사실은 이 보수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족주의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색채, 이슬람적인 그런 색채를 상당히 가져다가 통치에 이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수적인 민주주의로 하는데, 민주주의가 개혁과 보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얘기한 보수적 민주주의는 독재적인 신대통령제, 과거에 우리 87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그 대통령 권한을 상당히 강화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신대통령적인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킨, 그래서 본인이 헌법 개정을 하고 본인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네. 예. 이 여러 가지 뭐 공직자들 숙청도 하고, 이때 당시에 페트라 큘란 같은 사람도 네. 사실은 다 이제 숙청을 해서 지금 이분이 미국에서 망명 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꾸준히 이어왔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공격을 받아왔어요. 네. 하지만 이번 쿠데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지지를 안 했거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군부에 대한 그거는 어떤가요? 군부가 초장에 네. 쿠데타가 일으키면 3일 내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정권 군부를 접수하고 그리고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과거 같은 우리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네. 여기도 평화위원회를 선포를 하고 야간 동행 금지법을 군법을 발효한다고까지는 발표는 했지만 너무 어설프게 이번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떤 축출 작업을 개시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권위주의 독재 통치로 가는 이런 지도자들은 특히 자신 주변의 친위 군대를 상당히 강화시켜 놓고 특히 군부의 어떤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 이런 것을 캡처하는 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보안대라든가 뭐 기무사라든가 이런 어떤 군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군의 어떤 도발 그리고 반역을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저는 안정감 있게 갖춰져 있는 그런 지금 체제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재 쪽으로 가면서 뭐 언론사도 사주도 내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슬람 원리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런 독재 체제에서는 언론의 여론조사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에르도안 현 대통령을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60% 이상이 지지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권력 장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고 그리고 사실은 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가 저는 상당히 지금 이제 실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봤을 때 이 권위 자체가 저는 흔들린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네. 봤을 때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금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군부가 쿠데타 자체는 저는 나쁜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권력 투쟁에서 군부가 졌다고 보고 여기에 미국이 세계의 여러 나라의 어떤 정치 변동에 꾸준히 지금 개입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미국이 세계 각국의 어떤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을 개입하는 것은 두 가지 논리로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는 민주주의를 지키자. 두 번째는 어떤 그 지역의 안정. 그리고 과거 같으면 미소 냉전 체제에서 반공주의의 반공의 보이로로서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우방국의 어떤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억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고 그리고 역쿠데타로 다시
쿠데타 세력을 쫓아내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아주 중요한 행사가 국내적으로 있는 것이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방국이라든가 제3의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현상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쿠데타는 물론 현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군에 의해서 무력으로 개입해서 헌정을 파괴하는 것, 이것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본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또 뭐 그 터키에 가면 뭐 미국의 CIA 등 여러 정보기관에 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조기에 이 쿠데타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반역 행위에 대해서 군부를 청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쿠데타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간부들이 이제 숙청이 될 것 같은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강도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군의 역할은 외적,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막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고 외적 안보와 내적 안보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군이 정치 개입을 했을 때 네. 그것은 내적 안보죠. 자신들을 지지해준, 자신을 키워준 국민을 향해서 군이 들어왔을 경우는 나쁜 건데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내적 안보를 위해서 정치 군인들이죠. 이제 이것이 정치 개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민주주의 원리 원칙에서 헌법과 제도를 파괴한 어떤 군인들에 대해서는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척결할 수 있는 강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쿠데타 실패 세력은 뭐 거의 네. 총살이죠. 이런 식으로 극약적인 최고의 어떤 그런 철퇴, 뭐 쿠데타의 세력에 대한 강한 숙청의 회오리 바람이 일 것으로 봅니다. 네. 사형이죠, 사형. 네. 네. 반역죄는 사형으로 여기도 뭐 반역죄로 처벌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네. 터키라는 곳이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있는 그 중동을 잇는 곳이고 지금 이제 그 이슬람주의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IS와의 전쟁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맡고 네. 있었던 네. 곳이고. 자, 그럼 이 터키가 이슬람주의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앞으로의 국제 정세 그리고 IS와의 전쟁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과거에 70년대 냉전 체제에서 사상 이데올로기 전쟁이 있었고 그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세계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다원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다원주의 시대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국가 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서로 왕래하고 자유롭게 자유무역하는 그런 시대. 그러나 최근에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다원주의 시대 다음에는 민족주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민족주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영토 분쟁, 네.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간의 어떤 역사 논쟁, 그리고 이데올로기 논쟁, 종교 논쟁, 네. 종교 분쟁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독도 문제,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 열도 이 문제 네네. 이런 걸 봤을 때 국가 간의 경쟁이 과거 쪽으로 회귀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것이 사상이고 민족주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큰 틀로 보면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문명 네. 이것이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는 문명의 충돌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이 이 사상 전쟁이고 네. 이 종교 전쟁인데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일하는 현상이 네. 이런 독재자 비슷한 길을 가는 분들도 민족주의를 단합하고 우리 민족이 갈 길은 이것이다 해서 종교적으로 들고 나오면 네. 국민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앞으로 우리가 닥친 그런 미래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예. 우방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적인 내적 안보 특히 우리의 어떤 이념 그리고 신념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터키가 사실 우리나라와 유사점도 꽤 많은 나라고 한때는 형제 나라라고 네. 하기도 그렇죠. 했었던 곳인데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 우리와 뭐 무슨 큰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전반적인 그 맥락을 보니까 전체적인 이 세계 정세가 흘러가는 큰 흐름 속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오늘 그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장성호 교수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